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위계천 경제에 무슨 문제에서 비롯됐는지 원인 진단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처방을 계속해서 경제학자 이규황 박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처방을 좀 내려주실지요? 네. 예.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투자가 잘 원활해돼야 네. 그것이 이제 이 생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되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해서 다시 선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투자할 대상을 네. 기존의 산업의 경우는 앞으로 새로운 산업 환경에 따라서 구조 조정을 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구조 조정 해 나가는 면을 상당히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우리가 수출해 나갈 그런 또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나갈 5G, 5 제너레이션 시대의 네. 산업을 맞게끔 투자를 하게끔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투자를 할 때 자연히 새로운 산업이니까 네. 또 새로운 영역이니까 규제가 많을 텐데 네. 그 규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네. 어떤 것을 풀어서 해야 이게 새로운 산업을 수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찬찬히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규제를 한 업체 또는 한 부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라 전체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 이런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규제의 종합 시스템을 완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또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한일 관계에서 예. 우리가 부품 산업 소재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정책적으로 부품 소재 산업을 일본하고 협업해서 이 국제적인 분업을 나누는 것이 경쟁력 사이라든가 예. 또 이제 비용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분업을 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소재 부품을 우리가 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소재 부품에 대한 소위 R&D 네. 연구 개발 구조를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이 중소기업체가 소재 부품을 할 때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리스크가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체제를 좀 마련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는요, 여쭤보면 역대 정권에서 늘 강조해왔고 지금 이규황 박사 자신도 정부에 오래 계셨지만 그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원인 안 되는 것은 공무원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이 사실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네.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또 일상생활할 때 이 생활할 때의 어떤 말하자면 공무직자로서의 이 중요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느낌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또 해나가서 공직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는 나라의 비전이라든가 국민의 행복, 웰베어를 복지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숫자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나 이런 최고위층 입장에서 규제 완화가 안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사명의식 그런 그런 비전을 갖고 규제를 몇 년 내에 줄이겠다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움직여가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무원 숫자를 물론 분야가 좀 다르지만 늘렸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 같은 데 물론 필요하겠죠, 늘리는 것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시장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우선이니까 모든 정책을 이 자율적으로 이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시키는 거니까 국가가 개입시키려면 자연히 공무원 숫자를 또 늘려줘야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거는 시대에 우리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규제 개혁을 줄이려면 정부가 현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정할 건가 하는 것도 분명히 구조정의 틀을 마련해서 현재 산업의 경쟁력도 판단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이 어떠한 산업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그 방향에 몰아가는 그런 정책이 돼야지 정부 재정을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 유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 투자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반시장 정책을 취하고 또 규제가 심하니까 그 당연히 나가게 되는데 또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업체를 상당히 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순수한 그 기업의 그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외국 가는 게 훨씬 편하죠. 베트남이나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것이 규제도 덜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이 자기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그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체들의 경우는 그런 그 이익보다는 또 나라 발전에 대한 이 중요한 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는 거는 사실 어폐입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좀 이렇게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체가 존속하려면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삼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일하기 좋은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새해 예산을 뭐 510조 내지 530조로 늘린다. 네. 주로 복지 쪽에서 그런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선심용 예산이다.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또 어디 연결되냐면 정부 부채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좀 짚어주세요. 어떤지. 지금 부채의 경우는 말하자면 정부가 직접 그 재정에서 나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연금이라든가 기타 정부가 부담하는 복지성 예산 이런 것이 이제 부채가 있는데 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과거 정부가 130조 늘린 것을 뭐 1년 내에 늘린다고 하고 지금도 뭐 그 이상 늘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늘어가는 것이 이제 부채가 늘어간다 하더라도 그 늘어간 정부의 재원을 말하자면 수익성 있는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산업이라든가 뭐 이제 또 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쓰는 건 하는데 그 중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에 집중시켜야 된다면 부채 상황은 뭐 그 선순환에 의해서 갚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예산을 그런 다른 쪽 복지 예산성의 선심성으로 쓴다면은 그걸 갚아갈 수 있는 여력은 후대 세력에 주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앞으로 그 이제 역피라미드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 자체가 커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새로운 세대의 또 경제 발전을 상당히 역작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의 재정 적자가 벌써 38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채의 성격 자체가 거기 보니까 아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까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정책 때문에 이 일거리가 늘어가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늘어가지 않으니까 노인성 사람들을 쉬운 일을 시키면서 아마 그 임금 형태로 주는 그래서 아마 그 고용되는 형태가 20만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아마 이제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채는 사실상 갚아갈 수 있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채를 생긴다면은 정부는 그렇게 부채를 갚으려면 그리고 세금을 충당해야 되니까 그 세금을 충당하려면 기업한테 사실 일하기 쉽게 해주어서 생산성 있게 해서 수출도 잘 되고 또 이익도 잘 받았고 고용도 잘 되고 세금도 잘 내게끔 해야 갚아갈 수 있는데 그런 복지에는 그렇게 선심성을 쓰면서 기업체의 규제라든가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반시장적으로 나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깊이 공부 안 하신 분들도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 경제는 결국 부동산 경제인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해서 거기서 세금도 많이 걷고 또 거기서 낙수 효과가 있어서 많은 그 중소상인도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꽁꽁 묶여서 뭐가 되겠느냐 이런 진단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부동산 거래의 그때 대부분은 지금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주택에 사실 의해서 이제 그 정부가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 할 것은 거기에 따라서 있는 자본이득을 사실 줄여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주택을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또 그걸 추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주택을 하게 되실 때 저는 그 서울에 집중되는 원인이 뭔가. 왜냐하면 서울에 와야 주택값이 올라가고 하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교육이라든가 서울의 생활 여건 같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부가 그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그 중요한 그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도시 같은 걸 형성시킬 때 서울과 같은 도시를 다른 데 만들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서울과 같은 도시라든가 또는 다른 좋은 도시의 경우가 뭐 교육 환경을 좋게 하고 공장에서 일자리를 쉽게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연구 시설 잘 돼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국가적인 기능할 수 있는 도시 기능을 도시마다 발전시키면 그러나마 균형적인 발전이 됐을 때 그 서울만 집중하려는 현상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 발전을 서울만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고 각 도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돼 있으니까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애국도시의 발전 형태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경제학에서 이 가장 그 자본 중에서 이제 물적 자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을 얘기하는데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토전이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돼야 그래서 실제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트라이앵글 리서치 파크라고 해서 이제 노스캐롤리나 주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로 연결시켜서 아주 인적 자원을 많이 개발시키거든요. 그런 도시 형태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동산의 거래세인 소위 양도소득세, 또 보유하게 되는 재산세라든가 무슨 종합부동산세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나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유세의 경우도 과거에 너무 작다고 자꾸 얘기해서 올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세하고 거래세의 관계를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이 이 투기에 너무 몰리지 않는 방법인가 하는 걸 갖다가 좀 조정해야 되는데 그 조정폭을 한 번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금융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원인 진단에서 여쭤봐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 약 4,300억 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합치면 한 5,600억 불. 뭐 그분들이 일시에 돈을 빼갈 리는 없지만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의 금융위기, 외환위기는 다시 높겠는가? 정부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정부가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겠죠. 정부가 말하자면 자금을 빼지 않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겠죠. 또 그 자금을 그 나라 화폐 자체가 우리 애완 시장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자연히 애완 보유고도 느리고 또 우리 원화 가치를 높이려면은 우리 경제의 성장력과 잠재력을 키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규제를 완화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해서 한국이 진짜 투자할 만한 국가다 하는 거를 세계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애완 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시장이 반시장으로 나간다든가 또 전체 나라의 관계에서 국제적인 분업 체제라든가 또는 국제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 잘못돼서 한국에 대한 리퓨테이션이 바뀌어지면 또 다른 결과를 내니까 정부나 또 국민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할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별다른 정책 수단도 국민은 갖고 있지 못하고 국민이 할 경우에는 결국 교육 면에서 이제는 좀 교육이 다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직업만이 국민이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세계적인 대기업가들이 조금만 데서 출발했듯이 누구나 조그만 기업을 창업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창업해서 그것이 세계적인 기업을 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는 그냥 쓰는 말이고 실제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 질서라고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 시장이 깨줘서 인적 자원을 좀 다양한 분야로 분야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도
교육 체계에서 어느 특정 업체보다도 자기가 창업이라든가 또는 뭐 그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육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게끔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여야 정당을 지켜보면서 몇십 년 전과 비교하군요. 예전에는 그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행정부에 많은 의견을 냈고 야당도 또 대안을 제시한 게 꽤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나라의 국정 운영 원칙을 여야는 막론이고 공무원 시스템 내에서도 총합적인 시스템적인 어프로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 하나만 나라 정책을 운영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지적이네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디나 장단이 있으니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가장 좋은 그 안을 내도 거기에 또 결점이 있게 마련인데 어느 한 사람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특히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책에 편향되어 있으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거는 그렇게 편향된 사람이 여자면 뭐 케인스라든가 또는 누구예요? 하예크라든가 이런 원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원서를 읽었으면은 그 하예크나 케인스의 주장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케인스는 국가 개입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고 하예크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 내용과 다른 편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정책 자체가 그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공무원의 시스템의 경우는 각 부처를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청와대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지 한 군데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 정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에는 아마 여론을 많이 듣지 않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70년대 초에 제가 경제개혁원 사무관을 몇 년 했는데 그때는 집권당이 민주공화당 또 야당의 신민당에 가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가서 브리핑한 기억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쯤 와서 이제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그때 군사정권이 이제 민간 정권은 막 바뀐 후지만 사실 성격은 이제 박정희 정권 군사정권인데 오히려 군사정권 때 더 정치인들의 참여, 정당의 참여가 훨씬 많았어요. 맞습니다. 군사정권에 배운 양반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에 가서 배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몇십 때는 모든 이 문제 해결 방법을 혼자 안 하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하기 때문에 그런 저도 그 공무원 때 토지 공개장 설명할 때도 각 부처라든가 또는 국회가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협조적인 자세, 종합적인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생각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하시면서 집권 초부터 또 돌아가시던 취집권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월간 경제노양 브리핑 아닙니까? 그 월간 경제노양 브리핑은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 양반이 그거는 엄격하게 참석했죠. 경제부처 간부들이 다 앉아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농림부 얘기든 무슨 상공부 그 당시 상공부라고 그랬으니까 재무부든 앉아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대통령도 같이 똑같은 질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어떤 움직임이 아까 청와대 중심으로 움직이신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청와대 중심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전 경제부처가 같이 달라붙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부총리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말하자면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상당히 전 놀라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새마을 운동을 지원해 주는 거를 14,000개 중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만 줬어요. 기관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라든가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 잘하는 사람만 지원했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이 없는데 시장에서 가장 잘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시장이 원리에 충실했던 뜻이죠. 아마 이게 시청자 여러분이 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감을 하고 좀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제 위기의 원인과 그 처방 경제학자 이규황 박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